자, 오늘 메디치 초대석에는요,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의 저자이신 김선민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어렵습니다. 심평원 원장님. 사실은 현직 의사 선생님이세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책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그래서 PDF 파일로 읽었는데, 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회과학 분야로? 예, 사회 비평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거 그냥 보면은 그냥 의사 선생님 전직 기관장 하던 분이 에세이 썼나 봐 이러실 것 같은데 진짜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김선민 전 원장님이시자 의사 선생님이자 지금은 잠시 작가가 되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목이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예요. 아프셨던 거 고백하셨으니까 일단 책 왜 쓰셨어요? 제가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다른 수식어 다 빼놓고 책 첫 문장인데요. 이렇게 소수자로서의 저의 아이덴티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소수자.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좋은 학교 나와서 심평원장까지 했는데 무슨 소수자 아니야 그쵸?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환자 그리고 조금 더 자라나서는 여성이라는 소수자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빼면 저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환자로서 아주 오래 고통받고 살면서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쓰고 싶다 혹은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에피소드라도 제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결정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심평원장을 하면서 제가 살아온 그 소수자 아이덴티티를 지금도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여성도 그렇고 또 젊은 남성들도 그렇고 또 지금도 어딘가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이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관통해오는 그런 정신들을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어릴 때부터 아프셨다고 하셨는데 어릴 때는 그냥 아팠고 사실은 그 아픈 게 정말 병이라는 이름으로 된 건 이 표현이 정말 저는 아는 게 의사로 가는 길에 환자가 먼저 됐다. 그러니까 의대 진학하시고 나서 그 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본과에서 내과 실습 돌다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 참을성이 엄청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지간한 사람들이면 정말 그렇게 극복 못했을 것 같은데 책에 있으니까 어떤 병을 조금 앓고 극복하셨는지 살짝쿵. 네, 저 태어나면서부터 배가 아파서 남들도 다 그렇게 배 아픈 줄 알았어요. 이제 한번 아프면 막 떼굴떼굴 구르게 아프다가 또 이제 멈추면 또 그냥 말짱해졌으니까요. 근데 본과 3학년 때 진단이 붙었는데 선천성 담관 낭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날 때부터 원인은 모르는데 담도가 이렇게 늘어나 있고 거기에 돌도 생기고 나중 되면 암도 생긴다는 그런 병이었어요. 어느 드라마의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의사의 동생 이익순이라는 군인, 여자 군인인데 그 군인이 앓는 병이 그거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발견이 많이 되는데 그때는 진단 장비가 많지를 않아서 병원에 가도 별로 진단이 안 나오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그렇죠. 장보이면 스트레스다 그러고. 근데 그 수술을 하고 났는데 한 1년 있다가 다시 수술한 그 부위가 막혀가지고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죠. 진짜. 근데 그거 어쨌든 다 고쳐서 이제 잘 관리하며 사시는 줄 알았는데 또 이번에는 2004년에 대장암 3기를 알았습니다. 3기. 그 보면 생존 확률이 50%였다 그러는데 당시에 그냥 보면. 저는 마음 비우고 그냥 죽겠구나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50%의 확률인데 그게 제가 겪으면 이 수치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나는 죽거나 살거나 할 텐데 죽을 확률이 꽤 높다.
네, 그러니까 아무 미래도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다음에 우울해지고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몰아쳤었죠. 그런. 그 외에 보통 큰 병을 만나면 뭐 부인 단계부터 그렇죠.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근데 그래서 지금 또 사실은 투병하고 어쩌면 계실 분들 굉장히 주변에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 말고 환자로서 생존자로서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특히 이제 제가 겪었던 것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할 건 암일 것 같아요. 근데 암이 물론 이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암 환자를 이제 개인적으로도 뭐 진료를 한 건 아니고 많이 먼저 나았으니까 그 심리적 케어를 많이 했었는데요. 암이 지금은 상대 생존율이 70%예요. 그러니까 뭐 좀 다르긴 하지만 거치게 말하면은 한 3명 중에 2명은 한 5년 이상 생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간다 생각하고 일단 좀 그런 복잡한 생각을 좀 내려놓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말이 쉽게 내려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단계를 거치더라도 그거 너무 당연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하고 다른 사람들 막 미워지기도 해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닌데 어떤 분은 아장아장 걷는 그 자기 아이의 건강함도 부러웠대요. 다시 말하면 시기였죠. 건강한 모든 사람들이 부럽고 시기심이 느껴지고 화도 나고 어떤 때 염치도 없어지고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정상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로서 또 한마디 하자면 그냥 의사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나 갑자기 말씀 나누는데 안 바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멀리 계셔. 한 번씩 출연하셔가지고 좀 상담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좋아할 것 같은. 그 우울증도 사실은 큰 그 다음에 그렇죠. 오는 게 또 우울증이죠. 암 환자들이 더 고생하는 건 대부분 우울증이에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서 일종의 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겪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 만나면 꼭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정신과 진료 받으라고 권합니다. 좋아져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했던 어떤 힘이 있었다면 뭘까요? 우울증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팠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 뭐 이혼이라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보면 그때 우울증의 그런 단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 암 앓고 나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명백한 우울증이었는데 왜 병원에 잘 안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우울증도 병이라서 내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 암 치료를 내과 의사한테 맡기듯이 우울증 치료는 정신과 의사한테 맡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그거는 제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그냥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열심히 상담했고 우울증 약 먹었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방식인데 이제 뭐 알고 싶어 하니까요.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투병 과정에서 잠깐의 뭐 수술도 하시고 입원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의사의 길을 놓으신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의사라고 하면 대개는 이제 흰 가운 입고 이제 환자 보는 의사들을 많이 상상을 하죠. 근데 본과 3학년 때부터 아팠으니까 인턴하고 레지던트 갈 때 전문 과목을 정할 때 그때가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막 당직 많고 막 응급 상황 많은 거는 안 되겠다. 내가 하고 싶어도 환자나 동료들한테 이거는 못할 일이겠다 싶어서 당직 없고 뭐 신체 부담이 덜한 그런 과를 선택을 해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환자를 보지 않는
거였죠. 이제 크게 보면 공중보건, 당시는 예방의학, 네네. 아주 더 좁게는 산업의학 길을 택했습니다. 뭐 물론 의사의 자격증이 필요한 거고 거기도 전문의 자격증은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생각한 하얀 가운 입고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그런 일은 아니었죠. 원래 희망하던 과가 있으셨어요? 제 성격은 아주 이렇게 중환자 의학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심장내과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 인턴 돌 때 보면 흉부외과 이런 거 너무 멋있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정신과 이런 것도 되게 좋다. 이게 제 성향하고 맞다 생각했는데 내과, 정신과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는 건강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뭐 공중보건이 뭐 사느라 다 중요하고요. 네. 전 사실 아이 키우면서 가정병원, 동네 가정병원에 인식이 달라졌어요. 네, 얼마나 그 선생님들이 중요하신지. 그렇죠. 네. 그 저희 큰 병원 가봐요. 뭐 3분 진료 하나 마냐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다 불러주고 그럼요. 사탕 주시고 실제 어디가 아팠는지 그냥 한눈에 해주시니까 진짜 저는 가정의과 선생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자, 책에 보면요. 본인이, 작가님이, 선생님이 아프셨던 경험도 있지만 치료받을 권리를 말씀하세요.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다. 재소자 이야기 정말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별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정말 그때 그 장면은 아직도 이렇게 영화 장면처럼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 많이 하죠. 근데 나중에 친구들하고 물어보니까 그 경험들이 저만 했던 뭐 케이스는 다 달랐지만 저만 했던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환자들도 많았고요. 그때 그 환자는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 구치소에 들어가 계셨는데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셨죠. 병원에 처음 오실 때는 인턴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급성심근경색증 같다고. 그때만 해도 급성심근경색증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고 진단도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큰일이다. 오늘은 날 샜다. 그렇게 하고 새벽에 응급실로 갔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 관상이 그게 아니었어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와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한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처음 보는 병인데 그리고 한참 봤더니 환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말은 잘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조금 물러섰다가 환자한테 뭐라고요? 하고 물어봤더니 다시 제가 그때 알아들은 단어가 인슐린이라는 단어였어요. 환자가 너무 이제 수분이 다 빠져나와서 말을 이렇게 의식도 좀 이렇게 완전 소실은 아니었는데 의식이 좀 가물가물해지는 사이. 이 환자는 계속 인슐린만 얘기를 하고 입이 말라붙으니까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것 너무나 쉬운 진단이었는데 우리 모두 그때 그런 병이 없었으니까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분은 이제 원래도 구치소 들어가기 전부터도 당뇨병인 거 알고 있었고 인슐린 맞던 환자였는데 구치소에서 그 일회용 주사기는 마약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 줬대요. 한 달 동안 인슐린 안 맞으니까. 그리고 환자 돌아가실 뻔했죠. 저희는 진단도 못 내릴 뻔했고요. 그래서 살렸어요. 죄라는 거에 따른 벌은 받고 그분은 지금은 벌써 한참 된 일일 텐데. 그쵸. 그때 따님이 성인이었으니까 그게 90년대 중반이고 30년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고 따님은 아마 저보다는 좀 나이가 젊은 그런 따님이었으니까요. 아마 따님이 보신다면 아마 우리 아버지 얘기네 하고 아실 텐데. 보시면 혹시 연락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으네요. 그 사실은 요즘 우리의 젊은 여성들은 여성이 소수자다라는 거를 어디까지 이해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딸은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저의 얘기의 반 정도를 이렇게 눈을 껌뻑거리는 이유가 자기는 그런 불평등을 그 성장하는 기회에는 저희가 느꼈던 거를 못 느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진짜 여자이기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도 가정폭력 너무나 많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가정폭력, 그다음에 약간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 그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많고, 그때 제가 만났던 환자도 그 다른 시립병원에서 만난 환자인데 동거남한테 맞아서 결국은 여러 번 맞다가 차트에는 쫙 앞에는 어디 멍들어 오고 찢어져 오고 그다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돌아가신 환자였는데 그건 뭐 그 당시는 의사들한테 그런 의무도 없었기 때문에 신고도 아무도 안 하고 이 진단서는 그냥 아마 그럼 이제 심폐정지로 했을 거예요. 그 외인사하고 수사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데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태백에도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참 많다. 예. 그리고 거기 또 지역에 아픔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인상적이었던 거 너무 많아서 지금 저희 독자들은 책을 사서 읽으셔야 합니다. 맛보기만. 그 한참 의학분업 갈등에 있었을 때 제가 경계인으로 계시기가 정말 쉽지 않았고 자세하게는 안 쓰셨는데 그때 남편분하고 분명한 갈등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맥락을 보면. 그때 잠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돌이켰을 때 어떤 교훈을 지금 후회 안 하시죠? 그 사이에 후회 많이 했죠. 후회를 진짜 많이 했고, 심지어 꿈에도 이 책을 쓰고 나서 어저께 그저께인가 꿈을 꿨는데, 그 부분은 빼내야지 하는 꿈을 꿨었어요. 이게 그건 뭐냐면. 그만큼 신적 부담이 크셨던. 갈등이,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그날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의사이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사로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늘 이제 비행기 타고 누가 환자 있다고 의사 나와라 방송 나오면 아무도 안 나가는데 저는 나가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으면서도 굉장히 의사로서 아이덴티티가 강하고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뭐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거를 왜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의사인 동시에 저는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뭐 냉정하게 이거를 판단한 게 아니라 내 동료들이 날 돌봐줘야 할 의사들인데 저 사람들 파업하면 어떡해 하는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파업하지 말자.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의사도 노동자니까 파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뭐 전국 단위의 대체 불가한 그런 어떤 대체 인력 없는 파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라가 이제 의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했는데 그런 거에서는 파업에 대한 생각 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뭐 고민 많으셨을 의사분이 뭐 선생님 많이 없겠냐 이런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그때 제 친구들도 이게 맞아 하고 그 의사들이 절대 파업 쉽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환자들은 내가 지금 보던, 내가 케어하던 대상이고 이러니까. 근데 분업하는 건 맞았잖아요. 전 요새 의학 분업. 정말 이 얘기 하면 혼날지 모르는데 제가 약을 이만큼 탔는데 다 나오면 먹지 말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나온 거예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잘해서. 근데 그 약을 약봉투에 놨는데 어느 날 급하게 제가 어디가 아픈데 이게 뭔가 진통소염제를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많이들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의약 분업이 안 됐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 약에 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색 모양까지 그려서 이거는 무슨 약인데 어떤 효과가 있고 뭐 먹고 나면 졸리기도 하고 또 급하게 저는 곤란해서 먹어서 잠시 그게 이제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응급실 가기도 좀 답답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의약분업의 덕이라고. 이제 그 이후 요즘은 이제 그런 논란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또 의사시니까 조금 미래 얘기를 한번 의견을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푹 들어갔는데 작년 말에 의사 정원 확대를 확 질렀어요. 저쪽 어떤 분들이.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원 확대에서 의대 본과 졸업하고 뭐 수련이 거치고 해도 의사가 되는 길이 거의 6년, 10년이 걸리는데 그때 되면은 이 사회는 지금도 이런데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AI 시대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안 죽는 시대가 돼서 이 노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져서 돌봄 서비스, 의사의 역할 중에 상당 부분이 진짜 이렇게 그냥
특정한 암이나 이런 큰 병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관리해드리는, 전 그래서 사실은 가정의학이나 동네 주치 부분을 한참 전부터 신경 썼는데, 이런 부분이 시작부터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은 채 숫자를 늘린다, 뭐 하자 말자, 또 한 번 하면은 뭐 파업할 수도 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논의를 해야 됩니까? 그 의사 수가 이제 OECD 평균에 비해서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낮은 거는 뭐 분명해요. 근데 예. 이제 고령화율도 막 다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의 절대 수가 많아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듯이 지금 있는 의사가 과연 꼭 필요한 의사, 예를 들면 소아과, 그리고 또 우리 뭐 고혈압, 당뇨, 네, 예. 뭐 이런 아주 필수적인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의사 이런 쪽으로 가냐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제일 이제 제가 어디 좋은 병원 소개해달라고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피부에 무슨 질환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무좀, 뭐 혹은 뭐 얼굴에 뭐가 나요. 그런데 피부과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피부과 소개할 데가 없어요. 다 미용 성형을. 미용 피부과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형외과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성형외과 많은데 얼굴이 찢어지면은 가서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꿰매줄 성형외과 의사는 또 부족해요. 그래서 수의 문제도 수의 문제인데 그런 필수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거룩한 뜻이 아니라 그냥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겠다. 이렇게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좀 다 같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을 너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발전시켜 오는 와중에 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를 좀 차분하게 같이 앉아서 어떻게 설계하면은 그게 그런 식으로 갈까 하는 좀 성찰을 해야 할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의사들끼리 혹은 뭐 정부하고 몇 명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일반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이 안 되는 쪽으로 진료를 해야 의사들이 돈을 버는 시대잖아요. 그럼 이제 건강보험이 되는 쪽으로 진료를 많이 하면 의사들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려면 이 건강보험의 그 전체 지출도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 지불할 용의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담론에 해당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료가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공공 서비스냐, 아니면 그걸로 돈을 이제 어떤 경제 산업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의료 그러면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과학, 그걸 제일 먼저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의료 보장. 근데 요즘 의료 산업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개 사이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의료는 뭐냐, 이런 우선순위를 좀 따져봐야 하는 거. 이거 이제 뭐 총선 전후로 이 이슈가 다시 될지는 모르겠는데 풀어야 될 문제고, 그때 우리 전문가 선생님으로 제가 꼭 초빙을 하는 걸로. 근데 말씀 잠깐 하셨는데 나온 김에 직접 의료보험 혜택을 입으셨기 때문에 저 솔직히 말하면 저희 엄마 진료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나라에 감사하죠.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보험이 있는데 저희 엄마는 정말 보험이 하나도 없으세요. 사보험이.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누를 끼칠까봐 병원을 안 가겠다 주인데, 이거 영수증을 다 보여드렸어요. 엄마 가서 진료받고 약 타고 해도 이것밖에 안 나왔다고. 우리 엄마가 놀래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한국 의료보험 이 정도면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쓴 거는 제가 그냥 수치로만 쓰면 그러면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 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지만, 저는 심평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플 때 느낀 거였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아까 암 걸려가지고 좀 세상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두 연락 끊고 딱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서도 아무도 나를 안 찾아내고 연락 다 끊었는데, 이러다가 건강보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사직서 수리되고 2주가 안 됐는데 편지가 왔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너 보험료 내라. 그때 그 느낌이 보험료가 비싸다 이게 아니라 어머 나를 찾아냈네. 나 이사도 하고 전화번호도 바꿨는데 나를 어떻게 찾아냈지?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는 죽었다 소문까지 났는데 한국의 힘 그게 제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끈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아이의 탯줄 같은 그러면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보장성이 늘었다고 진료비 돌려주는데 정말 감격했어요. 뭐 갈 길이 좀 남아 있다고 쓰셨지만 그래도 네. 굉장히 그래서 아까 말한 의료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네. 같이 조금 차분히 얘기하실 때 또 역할을 해주시고요. 우리 잠깐 우리 네. 여성과 내 딸의 엄마 저 내 딸의 엄마에서 갑자기 이분이 내 딸이 있었나 순간 잠깐 네. 네. 일단 전문 직종 여성 차별 속에서 자기 차별을 자각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네. 저 여기 살짝쿵 이렇게 동의하면서 반성했는데 요즘 후배 여성님들에 대한 칭찬이 책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근데 아직도 저는 그거 갈등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있겠죠. 그분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여성들이 최근에는 살아가면서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취직하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느끼는 게 결혼하고, 예. 아기를 낳으면서 막 그 뼈저리게 그 차별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도 보면, 육아휴직 문제. 예. 육아휴직이 여성의 몫으로 돌아오고, 아직도 직장에서는, 뭐 공공기관은 좀 다르긴 하지만,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맞아요. 승진 포기한 사람으로 그렇죠. 여겨지면서 여성들만 육아휴직을 하고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여성들의 육아가 이제 독박 육아가 되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은 쟤는 언젠가 애 낳아서 휴직 들어가래 이렇게 취급이 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부딪히면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그다음에 해결된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그 문화 곳곳에 남아있는 성차별의 문제. 그저께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무슨 검사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요. 검사가 있고 여검사가 있고 네, 의사가 있고 여의사가 있고 좀 아직도 그렇잖아요. 그럼요. 예. 네. 기자가 있고 여기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자가 있고 여기자가 있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워낙 여성이 굉장히 수도 많고 그 직종 안에서 여성이 주류예요. 간호사들, 약사들 이렇게 일하는데 그 여성들이 아직도 그 여러 면에서 차별을 느끼죠. 근데 그 차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자라나면서 받았던 그런 내 안에 있는 스스로에 대한 차별 그리고 여성성에 대한 그런 과도한 외면. 억누르죠. 예. 그리고 스스로 명예 남성이 되어가면서 살아남는. 근데 그걸 이제 결정적으로 깨지는 이 계기들이 보면은 서서히 깨지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한 사람이 확 내질러서 이렇게 쓰나미처럼 깨질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서지영 검사 미투 폭로 이후에 성희롱 완전히 발을 못 붙이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작은. 근데 그분이 그랬어도 이렇게 조직의 과정에서는 여러 여성들이 어린 여성들이 같이 연대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자매로 자기의 그런 그 고통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작가님한테 결혼이란 무엇인가도 여쭤봐야 돼. 정말 여기 내 딸의 축사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또 독립생활 완전 바라고요. 아니요, 뭐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뭐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그렇게 됐어요. 결혼을 갈등하고 아이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후배 여성님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결혼은 이혼으로 끝이 났고 두 번째 결혼은
결혼한 후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혼이 첫 번째 결혼보다 이게 길어졌고, 제 인생에서도 이제 두 번째 결혼이 굉장히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가족 부부 안에서 갈등이 맨날 무슨 이렇게 투석투석하지만 이게 아주 이제 극심한 갈등은 아니에요. 갈등이 저는 없고, 아마 이 사람이랑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였을까? 물론 좋은 사람 만났다 이것도 있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많은 질병을 앓고 그리고 우울증 다 해결하고 비로소 제가 혼자 잘 살고 있을 때였어요. 예. 그리고 직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 직장 안에서 내가 성취하는 것도 이루어 나가고 있을 때 이게 내가 여유가 좀 있다. 근데 누가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사람 괜찮다. 저는 기자 그러면 굉장히 날카로울 줄 알았는데 안 날카롭고. 저기 기자실에서 굉장히 마음 좋은 선배 1등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집에서 안 그래요? 전 몰랐는데 제가 아는 선배님이 부르셨다는. 네. 제가 거기도 썼는데 편견이 무색하게 웃음이 둥글어서.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괜찮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계속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싶다. 다른 사람과 남녀 관계는 맺고 싶지 않고 저 사람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정도 생각이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주변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친구들이 결사대 반대로 말렸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왜? 얘 이제 좋아졌는데 결혼하냐고. 이제 겨우 살만한데 이제 네가 겨우 살만한데 왜 결혼이라는 굴레에 들어가냐. 그래서 되게 말렸죠. 그리고 남편의 딸들이 지금 사춘기 딸들이요. 두 딸을 키우고 있었고 부모님 모시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좀 제가 생각을 좀 브레이크다운을 했어요. 이 사람을 내 인생에 드리고 싶은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 사람하고 슈퍼마켓에서 이 카트 끌면서 같이 장 보고 싶고 그리고 주말 저녁 같이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행 가고 싶고, 여행 둘 다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뭐 하면 될까? 그런데 딸들이 어리니까 아무런 세레모니 없이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요소들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세레모니를 이렇게 해 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딸들이었으니까 딸들이 좀 중심이 돼서 하는 세레모니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갈등 요소가 서로 엄마라 불러라 아빠라 불러라 이런 얘기를 강요하거나 그 자기 틀 안에 이렇게 우겨넣는 것들을 강요하다가 많이 갈등이 있대요. 그래서 그럼 하나하나 좀 다르게 생각하자. 그래서 그 남녀가 결혼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혼인신고하는 법적인 것, 그 다음에 결혼식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알리는 거고, 공간, 경제적인 것, 성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분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기꺼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들만 추려서 하자. 그러자고 생각해 보니까 우선 사회적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공간은 좀 각자 유지해서 살고 그리고 애들한테도 처음에 제가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옆집 아줌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라.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라. 잔소리 안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필요할 때만 찾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6년쯤 있다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제 합가를 할 기회가 돼서 합가를 해서 저희는 이제 번호를 붙이는데 제 딸 둘이 1번, 2번이고 남편 딸 둘이 3번, 4번인데 3번, 4번하고 저하고 남편하고 같이 살게 됐죠. 그때 정말 좀 걱정 많이 했어요. 무슨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책에는 안 썼지만 우리 집 운영 규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일단
최땡땡 선배님이 예, 앞으로 큰일 없으면 같이 사신 되니까 축하드려요. 이거 짤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만 같은. 큰일 없으면요. 큰일 없으면요. 네. 뭔가를 이렇게 분리해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탁탁탁 배치하고 네. 선택하는 거 전략적 사고. 그리고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이 결혼한다고 해서 공유해야 할 게 나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네, 네, 네. 나의 일부를 기꺼이 공유하는 거죠. 근데 그 일부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거는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죠. 아니, 지금 오늘 이 인터뷰가 무슨 뭐 이렇게 환자에 관련된 생존자의 이야기를 하다가 막 이렇게 일하는 여성 이야기 하다가 지금 엄마 멋집니다. 근데 책 아픈 의사 지금 안 아프시죠? 뭐 어딘가는 아프죠. 모든 사람이 이제 나이 60이 되면 어딘가는 아프죠. 근데 뭐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예, 잘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해하세요. 나 잘났어가 아니고 감사함이 계속 있어요. 내가 운이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결국 나를 살린 거다.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갖기가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미 똑똑하고 이미 잘났으니까 뭐 내가 의지로 극복했어. 뭐 이런 좀 강인함이 지배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에 아주 곳곳에 대놓고 감사하다고 하셔서 진짜 감사하대요.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제가 병의 과정을 잘 알잖아요. 네. 근데 전 전혀 의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암 증상이 한 1년 가까이 누가 옆에서 저한테 물어봤으면 야, 그것도 대장암이니까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진료해 했을 증상이 저한테 나타났는데 좀 제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무시를 했는지 이거는 뭐라고도 설명할 수 없고 근데 그때 우연히 간판이 이렇게 딱 보였고 저 외과에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외과에 갔고 웬만하면 제가 첫 번째 가서 그 다음에 와서 대장 내시경 하라는 두 번째 방문 안 갔을 것 같은데 그냥 갔어요 또. 그리고 정말 극적으로 그때마다 손길이 없었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라고 저를 살리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연이었죠. 네, 네.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훌륭한 그 여성 대장이 됐는지 잠깐 또 얘기해 볼게요. 저는 그 진료실 아까 가운 입고 진료하는 의사만 우리가 상상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의학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일들을 하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심평원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분의 많은 분들이 의사신지 몰랐어요. 거기 90명의 그러니까 풀타임 의사가 있고요. 전국에 이렇게 1000명의 자문 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의사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의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갖고 있는 의사에 대한 오해 이거는 좀 하지 마세요. 혹시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사 그러면 다들 생각하는 게 수술에 막 진심이고 성격 괴팍하고 드라마에서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절대로 이제 그런 의사만이 의사가 아니고 제 친구들도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젊은 의사들은 의학에 집중을 해요. 의학 기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환자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살핍니다. 그러니까 가족 상황이 어떤지 살피고 그 다음에 사회가 돌아가는 이 전반을 다 살피지 않으면 훌륭한 의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절로 또 많은 경험을 해가면서 의사들이 이렇게 사회화 되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별로 아니었는데 한 60 가까이 돼서 만나는 의사들 중에서 멋진 의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멋진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큰 사람들, 사회성 좋은 의사들.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사들 많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제가 만나는 우리 동네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은 다 그러십니다. 그, 심평원 근무가 17년이세요. 네, 원장까지요. 원장까지. 네. 근데 우리 또 아까 말했잖아요. 기자 있고 여기자 있고, 의사 있고 여의사에서. 첫 번째 여성 원장이라고 또 여성 붙여야 돼. 두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자리를 어떻게 도전하실 결심을 하셨는지 하고, 두 번째는
왜 우리 작가님, 선생님이 첫 번째 여성 원장이었을까요? 그렇게 여성이 많았고 앞에도 그렇죠. 우수한 분이 많았을 텐데. 왜 도전했느냐는 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원장 이제 공채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전부터 사람들이 다음번 원장 뭐 중에 하마평에 이제 오르내린다라고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많은 여성들이 그렇죠. 막 일단 겸양 그리고 저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겸양도 있었지만 그런 경쟁 관계가 됐을 때 올 갈등을 늘 피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거는 돌이켜 보면은 한참 전부터 심평 원장 앞에 선배 원장들이 하시면서 저 원장님 저런 걸 참 잘하네. 저분은 저런 거는 잘 못하네 하는 걸 계속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에 대한 생각을 계속 뭐 안 했던 건 아닌데 막상 이제 이렇게 후보자의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저는 좀 주춤하고 내가 왜 꼭 원장이 해야 되는지 저한테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그 설명하는 제가 너무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남성이었다면 자기한테 설명 안 하겠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잘할지 못할지는 그건 인사권자가 판단할 일이고 저는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만 결정하면 되고 또 하고 싶다면 무슨 일을 할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누구보다 하고 싶었어요. 오래 일했고 그리고 심평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도 저는 명확했고 그래서 도전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인사권자한테 맡기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되면 되는 거지. 자기 할 일. 그렇죠. 네. 저 그 점 책에도 썼지만 가끔 여성 후배들한테 무슨 일을 맡기면 저는 뭐 아직 그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한마디씩 해요. 그건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지 아닌지. 나도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실 때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지나고 나시니까는 제대로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원장으로 자기 평가, 타인의 평가? 저는 우선 타인의 평가도 굉장히 궁금했죠. 그래서 막 원장 끝날 때쯤 돼서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 안 해주죠. 그리고 그건 지지도로도 판가름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생각도 딱 멈추고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좀 이렇게 짚어봤는데 일단 저 행복한 원장이었던 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첫 번째 이제 여성 원장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내부 출신, 내부 승진 원장이었다는 거는 조직원들에게는 언젠가 나도 원장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조직 전체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후배 심평원 식구들한테 희망을 주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여성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심평원 안에서는 여성 원장이라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좀 주류인 직장이었고 그 역사가 있기까지는 정말 많은 여성 선배들이 애를 많이 썼고 분투했고 그 결과 제가 여성 원장이 되었을 때는 뭐 여성인데 어떻게 원장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시선은 별로 없었죠. 그래도 조직도 저도 처음에 많이 여성 원장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앞에는 전부 외부 남성이셨어요? 외부에서 오신 남성분. 예. 지금 후임은 혹시 외부에서 오신 남성. 네, 일단 희망의 불씨는 아직 안 꺼졌다고. 그럼요. 네. 보통 조직이 건강하려면 이렇게 장관님들 그렇잖아요. 내부 출신이 잘하는 게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조직이 되려면 한 트랙보다는 다양하게 가는 게 좋죠. 우리 작가님께서 정말 당시 역할에 너무 충실하셨다는 걸 제가 이임식 글을 읽고 또 감동 먹었는데 거기 보면요. 리더가 되기 위한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미리 챙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쵸. 언제 닥칠지 모를 즐거운
어떤 21세기, 지금의 어떤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뭐, 전문성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성 없이는 그거는, 리더가 될 수 없으니까 그건 기본이고요. 한순간에 안 되는 게 공감 능력과, 자기 전문성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인 것 같아요. 그게 특히 리더가 되면 외부로는 다양한 이 조직이 아닌 다른 모든 사회와 만나는 첫 번째 접점이 리더니까요. 자기 조직만 알아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리고 뭐 제일 쉬운 거는 독서지만 독서 말고도 더 사회에 헌신하고 만나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여행하고 이런 다양한 그런 공부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감 능력을 쌓는 것 가끔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런데 공감 능력이 없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가끔 봐요. 그러면은 리더로서는 전혀 안 되죠. 근데 그 공감 능력도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미리미리 읽고 만나고 그다음에 그건 또 깨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있는 내 조직에서 대장이 되기 위해서 막 조직에서 일을 엄청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세상을 보지 않거나 그죠. 더군다나 더 어렵고 나랑 전혀 다른 생각들을 그 접점에 경험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조직의 훌륭한 대장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저 완전 완벽히 동의합니다. 저희는 세상 안에 정말 부분이죠. 그렇죠. 특히 리더는 내 조직과 외부를 연결하는 접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가운을 입으신 거 너무 축하드리는데 우리 식구들이 왜 하필 태백이냐고. 저는 여기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곳이긴 한데 탄광촌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의미 있는 병원이라고는 해요. 태백을 뭐 제가 나 다음에 태백 갈 거야 이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태백에서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태백병원? 태백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찾는다는 공고를 제가 봤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의사로서의 자격증이 있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직업병을 보려고 시작했는데 이제 딴 길로 한 30년 갔다가 다시. 근데 이제 심평원장 마치면 이렇게 직업환경의학 의사를 꼭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우선 그 정관예우 하고 상관없는 동네. 제가 일했던 데서 완전히 다르고 또 의사로서 현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일을 하려면 직업환경의학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한국의 직업환경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동네는 태백이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뭐 많은 나라에서도 그렇죠. 탄광부 진폐증. 진폐증이 그 직업병을 만들어낸 어떤 최초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태백에 있는 이 많은 과거 광부하셨던 분들의 건강 문제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원래 전시는 193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삼척 탄좌 개발의 부속병원으로 이 노동자들의 폐 건강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굉장히 큰 병원이었어요. 500병상.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죠. 그래서 직업환경의학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병원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탄광촌은 문을 닫았고. 거의 닫아가죠. 환자가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근데 그 지역에 뭐 태백만 보는 건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진폐증은 아직 뭐 많이 생존해 계신 분이 있지만 많이들 돌아가시고 더 이상은 이제 새로 생기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새롭게 직업병으로 편입된 질병들이 있어요. 소음성 난청도 그렇고. 그리고 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오시는 이제 근골격계 질병
그래서 뭐 무슨 어깨 이런 거 아프면 이분들의 일하고 일이 그 질병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를 해요. 예. 그 일을 제가 이제 하게 되죠. 저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로봇 등장해서 어쩐다 하지만 저희 직업병이 좀 동네방네 있고 제 기억에는 90년대 원진레이 원진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는 휴대폰 만들면서 백혈병을 유발하는 또 무언가 사건도 있었고 뭐 직업의 특성에 따라서 병은 항상 따라가고 그렇죠. 그게 또 어떤 사회가 같이 돌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니까 우리 선생님 하실 일이 아직 무궁무진하십니다. 자 우리 독자들께 마지막으로요. 이 책 어떻게 읽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주셔요. 꼭 사보셔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서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예요. 자,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많은 특히 여성 그리고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통이 있을 때 먼저 이거를 이겼다기보다 먼저 겪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뒤에 올 다른 분들이 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전해줄 것인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먼저 간 김선민이라는 여자 또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 내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까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PDF로 정말 순식간에 읽었는데 다시 읽을 거예요. 책이 왔으니까. 근데 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찾는 엄마도 좋고요. 자기의 여성 배우자나 여성 파트너랑 갈등하는 남자분들 그 다음에 많은 여자분들과 일하는 남성 리더도 꼭 읽으세요. 다 읽어야 돼, 다.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태백에서 오신 거잖아요, 오늘. 네, 어제 왔습니다. 저기 연차 내고 오셨어요. 네. 거기가 지금 일종의 정보기관인 거지요. 예, 공공기관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제 인터뷰한 분 근태 잘못했다고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무죄 판명 받으셨던 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아니 꼬투리를 잡을 게 없어갖고서 세상에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의 근태 문제를 월차 연관해 보셨답니다. 원장님 아니지 이제 작가님 의사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태백에서 즐거운 의사 슬기로운 의사 생활 이어가시면서 메디치에도 좋은 소식을 좀 들려주시기를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